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또 이번 라운드 맨유와 풀럼 1대1 무승부 경기가 있었는데요. 또 저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랑 얘기하면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또 한 분 모셨습니다. 해외 축구 유튜버 맹피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아, 최근에 좀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충직먹님. 그러게요. 저희가 좀 케미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너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응해 주셔가지고 또 아유, 아니요, 아니요. 귀한 분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음, 그러면은 또 우리가 경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아, 바로 들어가나요? 오늘은 좀 약간 잡담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아, 잡담이 이제 경기와 연관한 잡담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네, 경기가 월요일 새벽에 했잖아요. 네, 12시 그러고 30분.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네네. 또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맨유 경기가 그렇게 1대1 비기고 나서.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는 좀 실망감이나 뭐라 해야 될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좌절감 이런 게 하루 정도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굉장히 좀 컸었고, 아, 경기력이 이게 맞나? 왜냐하면은 그랬잖아요. 1라운드 때 아스날전에서 경기력이 좋았었잖아요. 그때 경기력을 기대하면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너무 컸고, 게다가 또 이제 지난 시즌에 또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겹쳐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찍먹님이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래도 냉정해진 편인 것 같습니다. 음, 당일에 비하면.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왜냐면 거, 또 아직 네, 2라운드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네네, 더. 네. 그쵸.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약간 아물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뭐 사실 사실 그때는 조금 멘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맹피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두 경기인데 왜 그러냐 뭐 이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아모림이 지금 두 경기를 한 게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어떤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다 보니까 또 맞아요. 그 아스날전 보고 나서 좀 올라오나 싶다가 이렇게 되니까 더 그 실망감이 크셔서 이제 맨유 팬분들이 좀 충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이게 계속 연장되고 있는 연속선상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유로파리그 우승 실패가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그런 큰 이벤트들이 하나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새 시즌에서 아직도 승리가 없는 팀이라는 게 그런 게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저는 또 승리도 승리인데 득점도 사실 맨유가 온전히 만들어낸 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 이번 경기도 요로의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유가 가장 보강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공격수 3명에 거의 4천억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간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공격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찬스의 질이나 그런 퀄리티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뭐 이따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세세하게 짚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세세한 가이드가 명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보시다 보면 선수들이 좀 동선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 공간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아니면은 그 시스템이 아직 그 선수들한테 명확한 가이드를 안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요. 일단은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약간은 또 만져줘야 될 부분이 있지도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아모림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또 저도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모림이 오케이 뭐 플랜 A는 그렇다 치고 이제 팀이 좀 밀리고 있거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확실한 변화 내지는 그 대응이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아모림의 대처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유일한 플랜 B 있지 않습니까? 그 맥과이어. 근데 그거는 뭐 아모림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테너 때도 그랬고 약간 맨유의 전통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메타는. 근데 방금은 좀 약간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고 찍먹님 말씀하시는 의견이나 들었다는 의견에는 정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플랜 A와 플랜 B의 문제. 플랜 A가 먹혀들면은 좋은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 대처 방안으로서의 플랜 B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아모림은 약간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인데 플랜 A가 제대로 아예 작동을 아직 안 하는데 그 대처법으로 그 대응법으로 그게 잘 안 먹혔을 때 대응법으로 플랜 B를 준비할 수가 있냐? 그 두 번째 계책을 준비할 수 있냐?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뭐 메인 프로젝트, 그 메인 시스템조차 아직 작동을 안 하는데 그 다음인 두 번째를 준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아모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인데 어쨌든 플랜 A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던 건 없잖아요. 지금 시즌 아직 시작하고 그렇죠. 나서 세트피스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그 과정이 사실 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풀럼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모림이 원했던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끝맺음을 맺는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 후반전에, 그러니까 맨유가 쉽게 말해서 경기력이 아쉽다고 평가받았던 그 후반전에 사이드로 예쁘게 썰어서 이제 오픈을 하더라도 이제 도르구나 달로가 1대1이 안 돼서 거기서 이제 크로스 메이드라든지 컷백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백스리라면 결국에는 사이드 윙어들의 공격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3-4-2-1 시스템에서 3에서 앞쪽에 있는 그 4명 중에 양쪽 사이드의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양쪽 사이드의 윙백들 뭐 도루구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달로나 뭐 아마드나 이런 선수들이 둘 다 동시에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뭐 다른 팀 같은 경우 특히 뭐 백포 기반의 시스템을 쓰는 풀백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냥 교대로 올라가잖아요. 한쪽 풀백 올라가면은 나머지 사이드 풀백은 아래 나오면서 변형 백스리를 이루고 한쪽 풀백만 올라가서 그쪽 공간에 과부하 걸거나 아니면 그쪽 공간을 메인 전진 공간으로 삼거나 이런 식으로 팀이 운용이 되는데 지금 아모림의 시스템에서는 양쪽 윙백이 둘 다 공격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두 측면을 한꺼번에 동시에 이용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뒤쪽에 수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짊어지면서 둘 다 공격적으로 쓴다면은 이 두 명의 사이드 윙백들을 그렇게 쓰는 명확한 의미 부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둘 다 동시에 올려보낸다면 그러니까 한쪽만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올려보낸다면은 공격적으로 무조건 의미를 내야 되는 전술인 거죠. 그들이. 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모림이 결국에 구현하려는 전술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삼선의 미드필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 또 전방 원톱이 뭐 등도 져주고 골도 넣어주고 연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해서 각 포지션에서 너무 만능 선수를 보유해야지만 구현이 되는 전술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일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이것도 뭐 방금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미드필더가 특히 그런데 양쪽 윙백들을 동시에 쓰면서 양 사이드에 둘 다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측면 위주로 공격 방향을 세팅하고 전진하잖아요. 쟤왜 저래?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양쪽 사이드백을 동시에 올려보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미드필드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3-4-2-1에서 양쪽의 윙백들의 동시를 쓰고 양쪽의 윙백들을 동시에 쓰고 앞쪽 2선 자원 2에 있는 그 2선 자원들이랑 각각 링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즉 양쪽 측면을 동시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 특히 중원 지역에 투미들 2명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2명이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 축구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3미드를 쓰잖아요. 뭐 4-2-3-1이 됐든 4-3-3이 됐든 그것도 아니면은 거기에 더해서 인버티드 풀백을 쓰면서 측면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4미드를 채운다든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추가로 이제 위에 있는 선수까지 아래로 내리면서 5미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그림들. 맨유의 투미들이랑 그런 4미들, 5미들이랑 붙었을 때 중원 싸움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수적 열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측면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조금 무게를 덜어낸 느낌? 중원이 됐든 아까 찍먹님이 얘기하신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 측면을 양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좀 더 무게를 덜어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선수들에게 더 부담이 쏠린다. 하지만 지금 문제점은 그 양쪽 측면을 동시에 쓰는 이유가 조금은 약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모림이라는 사람이 그 사용하는 전술이 뭐 그림으로 따지면은 옛날에 색칠 공부 책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초급 단계가 아니라 아예 고급 단계 막 색을 칠할 게 정말 여러 구역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림을 다 색칠했을 때는 되게 그림 완성본이 되게 아름답게 나오지만 그 색칠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모림 축구가 뭐 선수들도 딱 갖춰지고 플레이도 아모림이 원하는 대로 쫙 나왔을 때는 볼 때도 재밌고 눈도 즐겁고 그런 축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요구하는 선수들 한 명 것도 한 명한테 걸리는 그런 역할이 되게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음. 멀티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 공격수들도 할 것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맨유라는 팀의 현재 입지를 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성적을 낼 때는 리그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인 스쿼드를 가지고 그 벤피카 내지는 포르투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그 많이 갭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옵타 파워랭킹 같은 걸로 보면은 그 아래 팀들이 포르투갈 리그는 챔피언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 것들이 먹혔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지난 시즌도 리그 15위 했고 성적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아모림이 이렇게 좀 이상적인 전술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타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아예 3백 전체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이 좀 모자라면 투톱을 쓰고 뭐 미드필더 그 아래 브루노 넣고 그 뒤에 브루노의 수비적인 것들을 보완해줄 미드필더 2명 놔서 그렇게 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전술적 타협은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근데 저는 이제 백스리가 뭐 백스리다 백포다 백스리가 문제다 이것보다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이드의 활용법에 대한 그런 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윙백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공격적으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라인에서 투미드를 놓고 중원에서 상대한테 밀리는 걸 감수해야 되고 그 2명의 투미들한테 많은 부하가 걸리고 저는 이 문제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모림이 좀 전술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백스리다 백포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쪽 사이드만 활용을 한다거나 그럼 양쪽 사이드를 둘 다 공격적으로 쓰면서 수비 리스크랑 중원의 리스크를 짊어지느니 지금 그거 2개를 동시에 쓰면서 큰 의미를 못 보느니 한쪽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활용하거나 살짝 중원으로 좁히게 하면서 조금 안정성을 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음. 타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결국에는 다른 팀들
팀들이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죠. 한쪽 사이드백만 올라가면서 조금 전체 밸런스랑 안정성을 생각을 하는. 지금은 둘 다 공격적으로 쓰니까 도루구 뭐 아마드 이렇게. 둘 다 공격적으로 쓰니까 가운데가 너무 힘들다. 그쵸. 그래서 그런 어쨌든 간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가운데니까 그 가운데 쪽에 좀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적으로 한쪽씩 올린다든지 하는 밸런스를 좀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은 중원의 부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줄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고 하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중원 얘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맨유가 시즌 초에 보인 그런 선발 라인업으로는 브루노 카세미루를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냉정하게 프리미어 리그가 되게 에너제틱한 리그고 압박도 많고 근데 이제 중원에서 30대 2명 브루노 94년생 카세미루 92년생이고 심지어 카세미루는 사실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지난 연도 뭐 23, 24 시즌부터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하락하는 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중원에 2명을 쓰는데 중원 미드필더한테 엄청나게 많은 짐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심지어 둘 다 30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 싸움으로 상대가 이제 몰아붙인다면 내지는 뭐 롱킥 때려놓고 거기서 떨어진 세컨볼 싸움 하면서 막 파울도 나고 넘어뜨리고 막 이런 싸움 하면은 서로가 지치잖아요. 근데 그쵸. 서로가 지쳤을 때 더 피해를 보는 게 사실 저는 맨유의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 감독이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에 되게 달라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감독이 저는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자신이 가진 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수중에 있는 내 팀의 선수단의 면면이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전술을 좀 교체해서 맞추는 감독이 있고, 반대로 지금 내 팀에 어떤 선수단이 있는 건 이제 부가적인 문제고 내 머릿속에 이미 완성된 아이디어랑 그림이 있고 그거의 선수들을 맞추는 감독이 있는데, 아모림은 이제 굉장히 좀 후자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브루노 카세미로를 투미들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 선수단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전술에 그들을 짜맞추려는 성향이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스타일이 보이는 게 아닌가. 사실 브루노 카세미로가 이제 두 명이 섰을 때, 물론 이제 나이도 30대고 하지만은 아모림 체제의 투미들을 이 두 명을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그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에너제틱한 부분들,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수적 열세 상황에서 상대의 4미들, 3미들, 5미들을 마주쳤을 때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중원 싸움에서 5대5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불안한 문제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모림이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 크게는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유형 그리고 선수에 자기 전술을 맞추는 유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아모림은 이제 전술에 선수를 맞추려고 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당연히 실현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그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구단적인 것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음, 음, 들어서 음. 아모림이 만약에 진짜 못해가지고 경질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만 다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내 전술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는 쟤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결국엔 아모림이 성적을 못 내면 그 선수는 또 다음 감독이 왔을 때 애매해진다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그 가까운 예시가 테나우와 아모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테나우 음, 체제에서 뭐 포백 때는 잘 사용되던 자원들 내지는 뭐 그랬던 자원들이 사실 테나우가 나가고 나서는 또 기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클럽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있는 선수단에 또 자기 전술을 어느 정도 타협해서 맞춰가는 게 또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아모림이 본인 부분에서도 저는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브루노 카세미로라는 중앙 미드필더로는 싸움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기가 뭐 전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서 볼 돌릴 때 뭐 스토퍼 중에 한 명이 지금 약간 잉여 자원이 될 때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좀 올려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자.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네. 내지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좀 자주 내려와라. 아니면 너는 붙박이로 내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져준다든지 그런 뭐 예를 들어 것들이 마운트 같은 애들이 내려와서 그냥 3미들 중 하나로 있어라.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1화 때 지난번에 이제 주간 PL 할 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펩 과르디올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팬이거든요. 근데 펩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현대 축구에 미친 영향력이나 그런 전술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자기 전술에 대한 고집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감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감독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전술적인 아이디어랑 소위 얘기하는 그런 편한 말의 고집들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그 내 전술적 아이디어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되 그 두 가지 부류 중에서 그렇게 하나로 가되 그 중간중간에 그거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선수들이 영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중간중간은 조금씩 타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은 그쪽으로 놓되 중간중간은 지금은 내 선수단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타협을 하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에 억지로 짜맞추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방법이 좀 타협하는 방법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도 그 타협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거를 조금 내려놓는 거라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리그잖아요.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그래서 마냥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가기에는 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엽도 좀 보면서 가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아모림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지난 경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정적인 사건이 저는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유가 그전에는 그래도 저는 괜찮았다 생각하는데 브루노가 실축하고 그 이후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넘어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난 경기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난 경기 유나이티드한테는 과제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그리고 그 풀럼전에서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지난 1라운드 아스날전에서 경기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 수비를 끝내 뚫지 못하고 1대 0으로 패배를 했잖아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패배를 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고 좋지 않은 감정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또 정상 궤도에 돌아올 것이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회복 탄력성이 풀럼전에서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브루노의 실축 이후에 PK라는 게 사실 찍먹님도 아시겠지만 누구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비단 브루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거에 정말 대단했던 선수들도 PK를 실축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 PK를 실축한 그 선수뿐만 아니라 그 팀 전체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이것도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PK 놓쳤지만 괜찮다. 우리 다른 방법으로 득점하면 된다. 괜찮다. 하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지금 유나이티드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런 빠른 회복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브루노 PK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케이, 브루노가 워낙 또 잘 넣어주는 선수기도 하고 또 PK라는 게 되게 큰 기회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베시라는 선수가 약간 선물해준 느낌도 있었거든요. 아예 업어쳤죠. 업어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흐름상으로 중요했던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브루노도 사람이고 매 경기 그 PK를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케이, 브루노 PK 못 넣었어. 그럼 다른 애들이 해줄 때도 있어야지. 저는 이런 또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루노가 주장도 맞고 또 맨유에서 가장 이제 실력적으로 기대치가 높은 선수도 맞지만, 브루노라는 선수한테
또 짐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거운 짐이 좀 어깨에 너무 많이 있다. 네. 그리고 아까 회복 탄력성 저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축구라는 게 마냥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K 못 넣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이제 그래도 우리 좀 질 것 같진 않은데 그럼 그래도 좀 우리는 골 넣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넣자마자 확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런 게 뭐 어떻게 저는 보면 그게 약간 음, 트라우마적인 것 같아요. 음, 지난 시즌이 워낙 그런 것들의 반복이었잖아요. 음, 유나이티드가 이제 골을 못 넣어서 진 경기, 득점을 못해서 진 경기들이 지난 시즌에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트라우마를 자극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음, 이거 PK를 못 넣네? 아, 우리 골 잘 못 넣는데? 큰일 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런 트라우마를 좀 자극한 게 아닐까? 음, 약간 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이제 이기는 팀들은 지고 있더라도 질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막 든다고 해요. 선수들 그쵸. 예.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팀이 어쨌든 이길 결국에는 것 같아. 예, 어, 극장골 넣고 막 그런 거거든요. 굴절골 예. 넣고 막. 음, 근데 음. 이제 우리는 원래 졌으니까 뭔가 골 먹히면 지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도 이거 PK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놓쳤어? 게임 힘들어지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처지는 모습들이 물론 이제 저도 그렇고 찍먹님도 그렇고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런 심리는 알 수는 없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음 것들이 좀 느껴져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맨유가 풀럼전 이전에 아스날전 잘했고 전반전 그 초반부도 잘했잖아요. 한 그래서 30분 때까지 괜찮았죠. 네, 그래서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축구라는 게 또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되더라고요. 같아요. 이게 30분 때까지도 뭐 마인드르가 킥을 해가지고 곧바로 쿠냐한테 연결되는 음. 그런 좋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루구 마운트를 통해서 쿠냐가 또 볼을 잡았는데 진짜 그게 골대를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좋은 장면들이 되게 있었잖아요 초반에. 근데 그것들이 또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함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득점이 안 되네? 득점이 안 되네? 득점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불안감이 있다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브루노의 PK 실축에서 좀 폭발한 게 아닌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불안함이.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 네. 지난 경기 또 흐름이 저는 어떤 경기의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계속 뭐 맨유가 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맹피셜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뭐 전반, 초반부터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얘기해 주신 거 제가 봤었는데 네네.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이제 0분에서 30분 사이, 그러니까 초반이죠. 이 부분은 아모림이 좀 유나이티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잘 보였던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측면으로 많이 빨리 올라가는 측면 전개, 그걸 통해서 벌려지는 상대 수비 간격들, 라인들, 그 사이를 공격하면서 유린하는 이선 자원이랑 앞선 자원들, 거기서 빠른 템포, 연결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 공격수들. 이번 경기에는 마운트가 될 수도 있고 쿠냐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격 전개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찍먹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원터치 전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뒤로 지나가는 선수한테 그대로 흘려주는 장면이라든지 팀의 전진 템포를 살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도사적인 플레이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0분에서 30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나이티드인데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팀의 불안함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고 있었던 게 아닐까? 지난 시즌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그게 30분 대에서 45분 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PK를 얻었지만은 그걸 실축을 하면서 근데 그 실축 장면도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주심하고 부딪히면서 첫 번째 시도 때 제대로 슈팅을 못하고 뭐 루틴이 안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실축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팀 전체의 불안함이 좀 많이 폭발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45분 때부터 90분 때 후반전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지난 시즌의 유나이티드의 반복이었던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은 애매하고 측면은 둘 다 올려보내다 보니까 수비 리스크는 또 생기고 중원은 상대한테 밀리면서 수적 열세 상황에서 고생하고 거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뭐 큰 변화도 없고 교체를 가져가도 그 교체의 선택도 약간 의문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뭐 유의미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 팀의 상황을 바꿔주는 교체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줬냐 그것도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실제로 이제 필드골이 유나이티드가 없었으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유나이티드 선수가 넣은 골이 없었으니까요. 뭐 상대 자책골로 넣은 다음에는 그대로 또 1대1 동점골을 먹히기도 했고 참 시간대별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경기력이 아니었나. 특히 후반전은 좀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찍먹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경기 초반은 그때 입중을 했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그 정도로. 좋다. 그러니까 아모림이 원하는 게 보니까 그 등을 지고 있는 선수들은 무리해서 도는 걸 원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있는 선수들은 주변에 시야 열려 있는 선수한테 그냥 리턴. 그 다음에 그 시야 열린 선수가 결국 전진을 시켜주는. 그래서 제3자가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등진성 뭐 음베모라든지 쿠냐라든지 브루노라든지 자세가 완전하지 않으면 무리해서 안 돌고 그냥 뒤쪽에 쉽게 리턴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쁘게 만들어진 과정이 결국에 슈팅까지 이어지니까 맨유 확실히 아스날 때 그게 가짜가 아니었네. 일시적인 게 아니었네. 진짜 할 줄 아는 거였네. 뭐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쿠냐의 그냥 개인적인 폼이 그냥 도라이다. 미쳐 음. 있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바인드를 한 번에 롱킥 해가지고 뒤쪽에서 날아오는 걸 터치한 다음 슈팅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쿠냐가 많이 올라와 있다. 막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맨유가 넣겠네 했는데 뭐 골대 맞고 PK 못 넣고. 그러니까 축구는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도가 한 번 올 때 결국에는 거기서 성과를 못 내니까 또 그 다음 흐름 넘어갔을 때 뭔가 그 초반 파도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없었다라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축구 선수들이 이제 필드에서 뛰면서도 저는 학습을 실시간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님도 당연히 아시지만은 영원히 통하는 전술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 뛰는 선수들도 실시간으로 적응을 하고 얘네가 이렇게 하네? 여기에선 이런 패턴으로 공격을 하네? 이런 패턴이 좀 정형화가 돼 있네? 이런 것들을 상대하는 팀들도 실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적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기회가 났을 때 명확하게 득점을 하고 리드를 잡지 못하는 팀은 승리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저도 그 아모림 축구와 관련해서 좀 이 분위기가 형성된 그런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경기도 돌려보면서 했는데 이제 후반 늦은 시간 갈수록 전방 압박 나가는 타이밍이랑 그런 것들이 좀 어긋나면서 전방 압박 뚫리면 뒤쪽이 간격이 되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5-2-3이나 뭐 이렇게 쓰니까요. 네. 그때도 안 좋은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아모림이 전방 압박을 또 이렇게 조절하는 느낌보다는 90분 내내 강도 높은 압박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에 체력이 차 있을 때는 그렇게 압박도 잘 되고 패스도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반에는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또 그런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반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압박도 안 되고 패스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또 저 혼자만의 가설을 세워보게 되더라고요. 체력이 가장 이제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전술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체력이 무너지니까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어려운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제 아모림의 전술이 너무 그 좋은 것만 다 넣어 놓으려고 해서 오히려 그 음식의 맛은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모림 원하는 게 뭐 90분 내내 강한 전방 압박. 요것도 저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실제 축구에서는 너무 어려운 얘기죠. 90분 내내 네. 전방 압박이라는 거는. 그리고 아모림이 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명이 짧은 패스로 공격진에서 풀어나가는 거. 이거는 공격진 여러 명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카운터를 했을 때는 또 그 선수가 마무리하는 개인 능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역습 과정에서는 사실 감독이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시켜 줄 수 없다. 수만 개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선수 개인 능력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그건 역시 선수의 개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수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아모림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수가 기계라면 90분 내내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공도 뺏고 또 그 뺏은 공을 가지고 짧은 패스 빠바박 연결해서 반대 오픈 그리고 그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 다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너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조정해야지 뭔가 후반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은 감독이 세부적인 가이드들을 정말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해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아 여기서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터치라인에서 감독이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 공격 진영 안에서 움직임은 그 포지셔닝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중원에서 우리 팀이 좀 밀렸을 때 도와줘야 되는 선수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잡아줘야지 그런 찍먹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안한 부분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서포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압박도 분 단위로 계획 짜가지고 하는 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5분에서 15분까지는 우리가 전방 압박 강도 높이자. 그리고 15분부터 뭐 30분까지는 조금 체력적으로 그 컴다운 시키면서 조금 내려앉으면서 시간을 가져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음. 계획을 상세하게 짜서 그대로 훈련에 나가고 선수들도 그때 체력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가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팀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라올라의 본머스라든지 음, 아니면 이라올라의 본머스도 굉장히 이제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팀이잖아요. 네. 위쪽에서 우리가 볼을 뺏고 높은 위치에서부터 재전개하겠다. 상대의 빈틈을 노리겠다. 이런 음.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시스템인데 근데 본머스가 90분 내내 전방 압박하지는 또 않거든요. 음. 찍먹님 말씀하신 것처럼 템포를 어느 정도 조율할 때도 있고 전방 압박을 할 때 우리 팀의 삼성까지 전방 압박에 참여하러 올라갈 것이냐 안 내려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측면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전방에 있는 애들만 압박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조정들 그런 것들이 이라올라의 본머스가 전방 압박이 좋았을 때 잘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또 다른 예시로는 뭐 하우의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하우가 굉장히 좀 실리적인 축구에서 이점을 많이 보여준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뉴캐슬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약간 그런 것들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감독인데 하우도 이제 전방 압박을 할 때 굉장히 또 실리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방 압박에 들어가는 인원수나 우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설 때 뭐 특히나 이제 백파이브로 내려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뉴캐슬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좀 세세하게 해주는 느낌이라서 땡멍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에디아우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에디아우가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일단 모습을 얘기해 볼게요. 뉴캐슬은 홈이랑 원정이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음, 경기 퀄리티가. 근데 어쨌든 음, 음, 홈 경기 얘기하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에는 되게 높은 퀄리티의 압박을 하고 또 그 중원들이 뭐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토날리 아주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게 음. 해서 뭐 퀄리티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뭐 득점도 하고 하면 한 2대 0 정도 되면은 한 60분에서 70분 정도부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적으로 가더라고요. 아, 이쯤 되면 또 커리어 자체가 약간 예. 지지 않는 전술을 표방한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예. 하우가.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시간이 힘들 시간대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필더나 제이콥 모피 같은 선수들을 내려가지고 백파이브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났던 감독이 지난 시즌 슬롯과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예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반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롯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우승할 때 결코 두꺼운 스쿼드로 우승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한정된 선수단 안에서 부상 없이 관리하면서 시즌을 갈 수 있었던 건 아르네 슬롯이 되게 여우처럼 그 강약을 조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반면에 포스테코글루는 그 4개 대회를 동시에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 경기 강력한 압박을 추구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겨울쯤에는 줄부상으로 인해서 뭐 서브는 진짜 60번 이상의 등번호를 가진 선수들로 채워질 만큼 그렇게 아이고. 아쉬웠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내부 그래서 기자들 얘기에 음, 따르면은 훈련 때도 그렇게 강도 높은 게 계속 지속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계속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감독들이 쇼앤프루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다. 선수들은 기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보여주는 예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쨌든 아모림이 지금 이제 리그만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인데, 그걸 이용해서 강도 높은 걸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이제 90분 안에는 힘듦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멋진멍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결국에는 패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저는 또 이제 이 경기 전체적인 거 얘기하면서 계속 사이드백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음. 오면서 사이드백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 맨유의 사이드백의 활용 내지는 지금 사이드백 선수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이나 개선점들 같은 게 혹시 있을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수비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양쪽 사이드백을 둘 다 공격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명확한 목적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을 공격적으로 쓰는 이유. 우리가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짊어지지만 양쪽 사이드백을 둘 다 공격적으로 쓰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격적으로 명확한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의 양쪽 측면을 꾸준하게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상대가 그들한테 신경이 쓰여서 수비 간격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유나이티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대적인 거기는 한데 수비 리스크랑 그런 불안함 그리고 양쪽 측면을 둘 다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원을 비워놓는 그 선택의 결과에 비하면은 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가 상대적으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의미가 깊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그 측면 윙백들이 살아야지 그 전체 시스템 모든 게 의미가 사는 것 같아요. 중원을 좀 비워놓는 이유, 결국엔 백스리를 쓰는 이유 그런 것들이 양쪽 윙백들이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의미 부여가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은 음, 조금 아쉽다. 저도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맥락이 저도 좀 비슷한데요. 결국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드백을 쓰려면 공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비적인 밸런스를 놓고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서 확실한 결과값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 포백에서의 풀백과 파이브백에서의 사이드백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이브백에서의 사이드백은 윙어 플러스 풀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윙백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윙백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 윙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는 1대1 돌파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맨유에서 1대1 돌파에서 장점을 가지는 사이드백이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음, 부여가 좀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들이 공격적으로 의미를 내야지
상대가 벌어지고 그게 시스템이 사는데 사실 상대가 수비할 때 윙백이 올라온다는데 만약에 크게 수비적으로 부담이 안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쓸 이유가 없죠. 음. 굳이 수비 리스크 쓰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감독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얘가 1대1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거잖아요, 감독도. 그쵸. 사실 아마드는 원래 공격수였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 경기는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드가 결국 컨디션 올라온다면 1대1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동의합니다. 왼쪽 도루구는 사실 오히려 윙백보다는 저는 풀백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팀 윙어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주고 2대1 치면서 그러니까 공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바로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공간을 쪼개본다든지 그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오픈된 상황에서 공을 잡았을 때 내가 그걸 끌고 가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되면 그래. 도루구가 지금 돌파가 부족한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루구의 돌파 능력을 상승시켜 주든지 아니면 도루구가 돌파 능력이 부족하니까 도루구한테는 뭐 오픈됐을 때 그런 마무리 값을 기대하는 걸 좀 줄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 뭔가 자꾸 사이드로 공을 보내긴 하는데 그쪽에서 사이드백들이 결과값을 못 내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아쉽다. 감독들이 음음음.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유나이티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순환이 좀 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감독은 자기의 전술적 아이디어를 굽히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감독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아이디어, 시스템 이거에 완전히 핏하게 맞는 선수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단 역시도 감독을 지지하고 서포트한다고는 하지만 그가 원하는 모든 선수들의 유형을 한 이적 시장만에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재정적으로 아닐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구단의 재정이야 뭐 한순간에 늘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선수들의 뭐 특성, 스타일 물론 이제 변화하고 개선될 수 있고 뭐 개조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일 뭔가 이 고리를 끊고 뭔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 감독이 조금 시스템적인 타협을 내놓는 게 해결책이 아닐까. 아이디어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은 그렇게 놓되 그 과정에서의 조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저도 매우 매우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선수단 구성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그 포백에 물이 안 빠졌다고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에 물이요? 그러니까 테나흐 때부터 물이 안 테나흐가 빠졌다. 아니라 뭐 사실 맨유에서 3백을 이렇게 고집했던 감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 참 뭔가 찍먹님은 예전부터 느끼는데 네. 되게 비유가 되게 훌륭하시네요. 상상도 못한 비유들이.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포백 감독들이 계속해서 부임을 했었고 스쿼드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음. 포백에 맞춰서 구성이 됐었는데 사실 아모림으로 한 시즌 한 거 아니잖아요. 중도 음. 부임했기 때문에 풀로 만으로 한 시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포백 위주의 선수단 구성을 뭐 한 시즌 만에 바꾸려다 보니까 저는 또 그런 데서도 과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지금 쿠냐나 은베모 이런 선수들 물론 이제 포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백포랑 백스리가 크게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런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 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적인 그런 전술적 방향성을 봤을 때 어쨌든 테나흐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모림이 뭐 추구하는 방향성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찐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그 과도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 포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누 같은 선수들이 좀 활용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인도 지금 뭐 링크가 뜨는 것 같기는 하던데 잘 네. 모르겠지만. 마이누가 이제 3 미들 때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에 약간 마이누가 가운데 링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투 미들일 때는 마이누를 그 한 자리에 쓰기에는 브루노의 짝으로는 또 엄청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쓰기가 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투 미들 중에 한 자리로는. 그래서 마이누 같은 선수가 좀 붕 뜨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 저는 마이누는 제가 볼 때 한 4-2-3-1이나 4-3-3 쓰는 팀 가면은 또 그대로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포커싱을 하냐의 문제잖아요, 보드진이. 근데 이제 보드진은 아모림을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아모림처럼 그러니까 일단 약간 배수혜진을 저는 친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그래서 아예 딱 선택을 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아모림 맞춰주는데 만약에 아모림 맞춰줄 거면 제 생각에는 겨울이나 다음 이적 시장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할 때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리톱 샀는데 뭐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뭐 삼선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저는 분명히 모르겠어요. 도루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쭉 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 윙백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선수를 바꿔줬는데 결과를 못 내면 또 이것도 골치 아파지니까. 아이고 두요. 그리고 오케이 다 알겠어. 근데 선수를 다 맞춰주면 그러면 굳이 감독이 아무림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게 또 어떤 관점으로는 또 중요한 감독의 역량 중에 하나가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 잘하는 감독이 음, 아니라 어떤 감독이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성적을 내는 게 진짜 감독의 역량이라는 관점도 많죠. 그러니까. 그게 명장이다라는 얘기. 모든 걸 다 갖춰줬을 때 성적 내면은 투자할 수 그건 줄 수 누구나 할 있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팀이 그렇게 준비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2라운드 끝나자마자는 되게 좀 멘탈이 살짝 어지러웠는데 음, 시간이 좀 지나서 돌이켜 보고 냉정하게 저도 경기를 다시 보고 하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머리를 좀 정리를 하니까 아직은 2라운드고 그리고 또 그 경기 안에서 좋았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30분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 믿고 기다려 볼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네네. 그쵸. 그러니까 맨유 팬분들은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모림을 믿어서 지지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아모림이 엄청 마음에 들진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의 성공이 지금 그가 음, 맨유 감독인 한 음. 그의 성공이 곧 맨유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당연히. 예. 그쵸. 네. 가장 당연히. 좋은 거는 다음 경기부터 달라지는 거긴 한데, 그죠? 다음 경기부터 달라지면은 너무 좋죠. 음, 그걸 너무 기대하고 있죠. 다음 경기가 또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벌리와의 리그 경기잖아요. 네. 이제 그 경기는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맹피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나이티드가 특히 아모림 체제에 지금 유나이티드가 되게 안 되는 게 우리가 소위 편한 말로 하는 그 저점 방어가 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봤을 때 이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가겠다라는 그 확신, 그 기본값 이게 되게 안 잡혀 있는 팀인데 이번 풀럼전도 그렇고 지난 시즌까지의 그런 모습들 뭐 본머스한테 3대 0으로 당하면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한다든지 근데 그러면서 또뭐 안필드 가서 리버풀하고는 1대 1로 비긴다든지 아니면 뭐 맨시티한테 이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력인데 적어도 이번 시즌에 제가 바라는 거는 뭐 강팀을 잡고 뭐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희망사항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점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저점 방어의 모습들. 기본적으로 쌓아줄 수 있는 모습들.
이거를 다음 번리전에서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번리전에서는 뭐 당연히 내용까지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승점 3점 챙겨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득점도 저는 필드 골이 하나쯤은 무조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거의 또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어떻게 한 경기만 해도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근데 또 지난 영상에서는 빅시스 팀들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때보다는 오늘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맨유 왜냐면 얘기할 그때는 때. 좀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경기를. 그래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솔직히 시간 관계상 다는 못했는데 음. 오늘 이제 한 경기 이렇게 잡고 얘기하니까 되게 좀 저는 좋네요.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초대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보겠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